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두 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선하더라고요. 가을 냄새가 킁킁 났는데 낮에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두 분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그 월드컵 대교를 건너왔는데요. 월드컵 대교에서 보면 저기 그 북한산이 보입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맑았는데 처음 보는 구름을 봤습니다. 북한산 위에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네. 쫙 하얀색 순백색의 구름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 경치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해외에서나 보던 두껍고 순백색의 구름이 있는 걸 보면 우리 금수광산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맑은 날씨 네.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새삼 느꼈습니다. 소장님 굉장히 감성적이신 것 같아요. F세요? 아니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누구든지 감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주 다니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날씨랑 그 구름 상태가 정말 감수성이 좀 젖을 수 있는 네. 그러한 아름다운 진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은요? 그래요. 오늘 모처럼 오신 최희 아나운서님이 가을 바람을 몰고 왔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 싶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에 워낙 더웠기 때문에 참 정말 그 폭염 속에서 제대로 일을 하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그 폭염 때문에 이번 가을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 더 열심히 우리 생생경제도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가을은 가을 남자 봄 처녀라는 얘기대로 가을은 남자들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절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고민 네. 이런 것을 대한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것도 하나의 과제입니다. 네, 김대호 교수님은 가을을 타시는 걸로 그럼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5% 그대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변수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을 고려한 결정일까요? 예, 일단 그 우리나라의 네. 경기,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아주 위기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화랑도 아닌 사실 코로나19를 맞으면서 타격을 받았던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1.4%.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상반기에 0.6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은 좋아졌지만 네. 여전히 부진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투자, 생산, 소비 다 위축돼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또 이 파이낸스 프로젝트 같은 데서는 지금 부실 기운도 있고요. 네. 금융기관 연체 이런 것도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한국 경제의 물가보다는 경기를 먼저 살려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뒀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네. 물가는 우리가 지금 미국보다는 그나마 지금 물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CPI 물가가 아직은 목표 범위까지는 못 갔지만 그런대로 지금 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은 당분간은 우리 경기 부양 또 한국 경제 성장 견인 이런 쪽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그 신호가 오늘의 금리 동결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물가보다는 일단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해주셨고요. 이게 올해와 작년에 한국은행이 그 금리 결정하는 상황들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기 급했었다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을 돌아보기보다는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그 금리가 벌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위험이 있었죠. 그렇지만 올해부터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 이제 뭐 잭슨 홀 미팅도 남았고 또 한 번 이제 FOMC 때 열리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 전부터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금리 격차 벌어졌고 뭐 다행스럽게도 지금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자금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롯이 이제 글로벌 각국들이 자기 나라 상황들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금리를 올리기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있고 또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또 자영업자분들이 9월 달이면 그동안에 3차례 연기시켜줬던 대출 만기가 또 도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뭐 연장 얘기도 좀 우리가 그러니까 수면 밑에 가라앉은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다양한 문제들 지금 현재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이 지금 저렇게 경기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네.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칫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됐다라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뭐 가능성은 열어뒀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을 주고 있긴 합니다만 쉽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번에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미국 은행 5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은행이 이렇게 흔들리면 경제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지금 미국의 은행발 위기 걱정할 만한 상황인가요? 예,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을 내리면 우리 국민들은 깜빡깜빡 놀랍니다. 맞아요. 우리 최희 아나운서님은 그때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7년도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맞을 때 그때 일반 국민들은 신용평가가 뭔지도 잘 모를 당시에 S&P라는 회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갑자기 떨어뜨렸고 네. 그 이후로 실제로 한국이 금융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군요. 예. 자, 근데 피치라는 데가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한 등급 떨어뜨려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2, 3주 전에 무디스라는 데가 또 미국의 일부 은행들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P가 또 신용등급을 또 다른 은행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어요. 네. 자, 은행하면 신용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용의 상징 너 신용을 믿을 수 없다. 와. 이것은 이제 조금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보통 금리를 인상하면요. 제일 좋은 횡재를 보는 기업들이 은행입니다. 금리가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네. 이제 어떤 금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초기에는 은행 주가도 오르고 은행 수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요. 네. 그동안에 미국 은행들 제롬 파월이 금리를 올리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좀 지나치게 지루하게 길어지면 부도 내고 연체하는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돈을 제때 못 갚게 되면 네. 이자 몇 푼 더 벌다가 통째로 돈을 떼이는 이런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네. S&P라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이제 하락시킨 것도 전 은행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은행 좀 조심하라. 뭐 그런 의미에서 신용등급을 내렸는데요. 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소은행뿐만이 아니라 JP모간이나 BOA 너희들도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야흐로 미국이 금리를 올린 게 2022년 3월 달부터인데 네. 그래서 지금 5.5%까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것 같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금리 인상의 압력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지만 이게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네. 내려가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에 있다면 그렇죠. 은행 산업 특히 중소지역은행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하나의 경고등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S&P라는 신용평가회사들의 미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은 비단 미국 은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 경제 나아가선 세계 경제가 금리 인상의
회오리 그 쇼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전 어떤 예비적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뤘던 상황들이었는데 네.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SVB 은행 사태를 한번 떠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금리를 급격히 올리기 전만 하더라도 SVB 같은 이렇게 투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벤처 쪽에 관련된 은행들이 자금 운용을 조금 자유롭게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금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그들이 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장기채에 이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단기 이제 그 자금에 대한 대응 못하면서 결국 은행이 이제 파산하는 것에 이뤘죠. 그 파산이 몰고 온 여파가 미국의 지역 은행들을 못 믿겠다라는 거고 거기서 이제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큰 은행들로 가기 시작하면서 소위 그 미국의 지역 은행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 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뭐 S&P나 피치사들이 이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게 된 중요한 이유들이죠. 그들이 밝힌 건 그거예요. 결국 예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네. 대형 은행으로 가면서 그들의 기반을 흔들어놨고 또 다른 경로가 이제 온 거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기업들의 조금 악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또 기업들의 뭐죠? 그 연체율이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네. 부분들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은행들은 이중고에 쌓인 거죠. 돈이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들어와서 소위 은행들이 승수 효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승수 효과는 뭐죠?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주고 그게 다시 또 예금으로 들어오면서 그 통화가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지금 그 예금이 들어오는 부분들보다는 지금 MMF 자금이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거는 채권을 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수 효과를 못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이 못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은행들이 문제가 생긴 거고 네. 더군다나 기업의 문제까지 생겼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상황 논리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은행들은 어떤 문제가 이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네. 지금 최희 아나운서도 개인 신용 등급이 있죠. 네, 뭐 있죠. 우리가 이제 요즘 점수제로 하는 거죠. 옛날에 뭐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었지만 이제 요즘은 점수제죠. 일단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이제 설명을 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끼어들 때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잖아요. 근데 네.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제 실선으로 돼 있으면 끼어들지 못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개의 차선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자신의 신용 등급에 맞춰서 다 하는 건데 강제로 제일 왼쪽에 있는 차들을 2차선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면 1차선에 있었던 은행들이 여기에 맞게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수지는 악화되는 거고 네. 결국 이들이 갖고 있었던 대출 자산을 회수라든지 투자를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미국의 은행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간의 문제, 이런 더군다나 신흥국에 투자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우려해야 될 문제다. 미국의 은행들이고 니네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그렇구나. 미국의 은행들은 전 세계 물론 지역은행이라 하더라도 네. 그 지역은행 같은 경우 그러면 투자은행에 갔었던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투자은행은 또 우리 쪽에 있었던 돈을 빼앗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그들의 이제 조달금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달금리가 기업들에게 전이가 될 것이고 네. 기업들의 수지가 악화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하기보다는 이제 일파만파 퍼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미국 은행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미국 경제 전반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계속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였거든요. 밤사이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또 안정세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제 초보자인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혹은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될 때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 미국 은행도 지금 이렇게 위기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는 왜 올랐던 거예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통상적으로는 경기가 이제 그 좋아서 과열이 돼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될, 통화를 긴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금리가 오르는 요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요. 우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 그 채권이라는 물량이 막 나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 국가가 연방 정부가 재정 적자로 지금 돈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데 미국은 뭐 돈을 부족하면 그것을 시중에서 끌어오면 되거든요. 네. 끌어오는데 국채를 발행합니다. 아, 채권을 찍어내는군요. 트레저리 본드가 채권 중에서도 국채가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디폴트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당과 이제 미국이 정부가 국채를 좀 더 발행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요. 또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부담 때문에 국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정부가 내줘야 될 돈이 더 많아져서 지금 연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네. 그러면 국채에 돈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국채인데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니까 금융시장에서 국채의 금리가 뛰어버리는 겁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그렇습니다. 국채 가격은 마구 떨어지죠. 자, 이 대목이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민간 회사채 금리도 오릅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할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는데 미국 정부 금리가 올라가는 그 여파로 기업의 신용도는 그대로인데 금리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자금난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를 이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회사채 안 사고 국채 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국채를 사니까 국채를 많이 사면 국채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워낙 많이 쓸어가니까 공급 물량을 많이 내니까 그래도 지금 국채가 올라가니까 회사채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동안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에 왔다. 이제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전망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뉴욕 증시에서 주가도 오르고 특히 뉴욕 증시에 가 있는 서학개미들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 많이 올인을 했습니다. 국채를 많이 샀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니까 투자 대상으로 딱 맞았죠. 네. 그런데 예상보다도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가 버리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중에서 이 채권 ETF, 채권 지수 펀드에 투자한 사람도 지금 상당히 큰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예측이 상당히 일반 투자가들 전망과는 살짝 벗어났는데 과연 이 국채금리 상승세가 어떻게 되느냐? 요게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분은 현재 10년물 국채금리가 10%까지 올라갈 것이다. 5%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뉴욕 증시에서 국채금리발 긴축 발작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도 대폭락하고 금리는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네. 제 밤사이에 조금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맞아요. 하루 안정됐다고 해서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고 좀 그 추이를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겠군요. 예. 지금 뭐 대폭락도 얘기하시고 지금 무서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게 그런 관점보다는 네.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와 투자의 개념을 한번 좀 보죠.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설명을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이제 4%대 정도 되면 과거에 최근에 한 4%대까지 올라갔었을 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건 이제 이거는 경험적인 상황이죠.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미국의 금리가 4%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소위 주식과 대체제 개념이 되는 거죠. 현재 미국의 지금 평균 PER 같은 경우 약 네. 15배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5년 수익률을 따졌을 때 연간 한 5% 정도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변동성 있는 주식에서 5% 수익을 내는 이론과 안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4% 이자를 받는 거 누가 싸우면 누가 저는 이길까요? 채권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네.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이론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볼 때 지금 당장의 기업을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 뒤의 모습 이렇게 기업이 성장할 것이야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그때 그 이익을 땡겨오는 이론적인 주가 하는 게 있습니다. DFC라고 해서 DCF 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래에 나올 잉여 현금 흐름을 현재 이자율로 할인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단적인 예로 우리가 1억이란 돈을 10년 뒤에 1억을 벌 거야. 이 기업이 1억의 가치가 있어라고 한다라면 네. 2%로 하면 단 8천만 원 정도 이게 그 밸류가 나옵니다. 네. 근데 4%로 올라가면 6,700만 원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8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기업의 밸류가 6,700만 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 대체제가 나온다라는 개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주가를 계산하는 산술 방식에 있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변동성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아나운서님 한 가지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 얘기가 마치 이제 우리 앵커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신 것 같아서 제가 맞아요.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동안 최희 앵커님 오시기 전에 우리 여기서 생생경제에서 그동안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네. 미국 경제는 이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골디락스 네. 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골디락스 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좀 나쁜 변수가 몇 개 생겼다. 요 얘기인데 골디락스 얘기는 빼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들 얘기가 너무 부정적으로 비친 것 같아서 오자마자 공포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분이. 결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세계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네. 게 아니라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몇 가지 암초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 과도한 어떤 우려와 걱정보다는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잭슨홀 미팅이 열렸나요? 지금 시작이 됐나요? 오늘 밤에 시작입니다. 오늘 밤에 시작되는군요.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저는 벌써부터 너무 궁금해요. 왜 잭슨홀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근데 좋아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내로라 하는 경제 석학들과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만들어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저는요, 부분들. 한참 오래전에 네. 제가 워싱턴에서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 네. 본사에서 잭슨홀을 다녀오라고 그래서 회의실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죠? 우리 강의실 무슨 홀, 뭐 카네기 홀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갔는데 가셨어요. 가라면 가야죠 이제. 근데 그게 어디냐면 미국 서부 와이오밍 주에 있어요. 해발 한 3,000m, 백두산보다 더 높은 데 있는데 거기에 회의실이 없어요. 큰 구멍이 그 산 꼭대기가 큰 구멍이에요. 잭슨시티에 그러니까 우리가 개마고원처럼 백두산에 올라가면 백두산에 그 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 풍경이에요. 약간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파인 것처럼 이렇게. 큰 구멍이죠. 어마어마한 큰 구멍. 백두산의 네. 천지처럼. 그게 휴양지예요. 송어잡이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 세계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가지고 네. 일상 업무에 떠나서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세계 경제 한번 제대로 되도록 가도록 한번 얘기해 보자. 네. 그런데 그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네. 이 무슨 얘기 나오느냐. 중요할 때마다 거기에 연준 의장이 와서 중대한 발언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저희가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 예.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번에도 뭔가 쇼킹한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는. 네. 하나는 목표 금리를 네. 물가 목표를 지금 2%로 잡고 있는데 이거 2% 이거 뭐 하늘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네. 너무 경직적인 거 아니냐. 이걸 2.5나 3으로 좀 조정하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대폭등할 수 있어요. 오, 그러죠. 목표 네. 물가를 범위를 좀 플렉시블하게 해보자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2%대 미국의 물가 목표치를 좀 높이자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높인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의 물가가 CPI 3.1이거든요. 네. 그럼 3%로 높이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지 않아도 돼요. 또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청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자, 이런 게 하나의 변수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중립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뉴트럴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라고 해가지고요.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해도 경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도 좀 잡히고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경기가 둔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경기 둔화되라고 금리를 인상했는데 맞죠.
미국 경제가 계속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 실업률과 잠재 성장률을 개념을 상쇄한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지금 올려도 물가가 잘 안 잡히니까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 얘기가 나오면 주가에는 하락 요인. 네. 그다음에 물가 목표 2% 조정 얘기가 나오면 주가에는 상승 요인. 상승하고요. 이런 어떤 두 가지 큰 변수로 아마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틀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애초에 이 2% 목표치가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치도 아니고 연준이 정한 거지 않습니까? 이 목표가 지금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목표가 2%고 미국도 2%인데 지금 이게 실질적인 그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시작된 거죠. 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법도 고치는 상황에서 이건 연준의 목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 목표니까 이 목표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옥죄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정상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뭐 3%라는 의견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서 결정된다기보다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고 이러한 논의가 시작됨으로써 앞으로 이제 몇 년 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면 피벗을 좀 더 당겨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결정이 날지에 대해서는 이 지금 이제 그 결과에 따른 방향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여기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뚜껑이 네. 열릴 때까지는 좀 그 시나리오를 좀 짜놓고 대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연설문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연설문 여러 다른 사람 건 나오는데 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일 밤 11시 5분에 나옵니다. 내일 밤 11시 5분 알람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코로나를 앓느라고 이 잭슨홀 미팅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잭슨홀 미팅 그 문이 아니죠. 그 입구라도 좀 가보고 싶어요. 거기 실제로 그 정상에는 눈도 덮여 있고요. 네. 아주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그 부럽습니다. 잭슨홀은 네. 그 록펠러라는 분을 아시잖아요. 록펠러 세계 최고의 부자로서 스탠다드 오일이나 엑슨 오일 이런 것을 만드는 이 양반이 그동안에 악덕 기업을 많이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죽기 전에 좋은 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잭슨홀 일대를 다 사서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이것을 영원히 개발하지 말고 좋게 사용하라. 그게 잭슨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경제 경제는 글로벌하게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는 글로벌하게 2부 시작했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조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YTN 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자, 퀴즈 내드렸죠. 미국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 매년 8월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께서 이 힌트를 내주셨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한숨을 푹푹 내쉬시던데 준비되셨으면 힌트 좀 내주시죠. 예,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숨을 쉰 것은 제 자신을 돌아봐서입니다. 첫 번째는 네. 앞서 최희 아나운서가 그 교수님 얘기할 때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만 해도 네. 미국이니까 나도 저 행사는 뭐 생각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인 단체 소개팅조차 못 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대학 때 뭐 하셨어요? 1번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2번조차 못 해본 내 자신을 다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쉰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것은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2번 기준으로 보면 네. 긍정 희망을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저는 근데 해보지는 않았지만 네. 이게 들어오면 이제 뭐 폭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논리가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 정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두구두구한 그런 것들이 있죠. 좋은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네. 혹시 의외에 여기서 폭탄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일견 또 같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번 같은 경우 새로운 만남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만남이라기보다는 다 아시는 분들끼리 논의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1번은 그냥 논이고 2번은 새로운 만남인데 새로운 만남조차 못 해본 저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소장님의 인상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좀 못 해본 거를 너무 그냥 후회하는 슬퍼하지 거예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힌트 주시죠. 이 그 미국 연준이 중대한 통화 정책을 발표하는 이 회의가 무엇이냐, 앵커님 이렇게 문제를 내주셨는데, 자, 이 회의가 시작된 계기가 1978년인데요. 197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때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하루에 금리를 4.5%씩 올렸어요. 하루에. 그때 올린 사람이 폴 볼크라는 분입니다. 폴 볼크 이분이 여러 가지 압력에 굴하지 않고 금리를 왕창 올렸는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워싱턴 DC로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와서 폴 볼크 때려잡자고 시위를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일부서는 총을 가지고 폴 볼크를 저격하겠다 해서 폴 볼크 연준 의장이 총을 가지고 다니고 어머나. 도망을 다녔습니다. 네. 그래도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준 캔사스시티의 이 연준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 폴 볼크가 송어잡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산속에 푹 들어가서 숨어서 산 꼭대기에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송어를 잡아라. 그러니까 폴 볼크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보기가 잭슨 홀 미팅이고 2번이 소개팅 미팅인데 요 안에서 단체 소개팅. 네. 물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물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천지라든지 백록당 같이 산 위에 큰 구멍에 물이 들어있는 곳. 요것이 오늘의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홀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홀, 네. 구멍. 네. 1번 잭슨 홀 미팅, 2번 단체 소개팅입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샵 0945번입니다.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좀 웃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내드린 이 보기를 이렇게 경제 상식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는 두 분은 뭐 경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학 전문가, 언어 전문가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은 송어 낚시는 해봤습니다. 다행이네요. 불행 중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이 물가 목표치를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 물가 목표치를 올리게 되면은 또 다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두 분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짧게?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대목은요. 네. 물가 목표를 올린다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물가 목표 현재 2%입니다. 이걸 3%로 올린다 이러면 현재 물가가 3%이기 때문에 물가 목표를 2%로 낮추기 위해서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목표를 2% 해도 그동안에 세게 목표 관리를 안 해왔는데 목표를 3%로 올리면 이제 연준이 물가 목표 관리를 완전히 손 놓았구나. 그래서 흥청망청 쓰게 되지 않을까. 네. 바로 그 걱정 때문에 네.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은 좀 물가 목표를 높여서라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떨어뜨리려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걱정. 물가를 손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을 둘 수 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한테 제 개인적으로는 물가 목표 수정 못할 겁니다. 저는 시장에 그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어차피 경제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고요. 이 나아가는 방향은 개개인의 경제 주체, 취해놨어 하나의 경제 주체고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하나의 경제 주체라고 본다라면 이 부분의 위치는 심리적인 요소도 굉장히 무시 못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그런 건데 지금 여기서 긴장감을 풀어주느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일 것 같아요. 이런 논의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우리가 네. 물가 목표치를 2%냐 3%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지만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에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한 그동안에 정말 잘 이렇게 모아온 상태인데 네. 이 뚝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거론된다면 원론적인 수준이고 아마 그 각국 중앙은행 총재분들도 그렇게 된다면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삐구이 위안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쉽사리 잡히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까지 좋지 않다고요. 지금 중국 상황 어떤가요? 네, 중국의 삐구이 위안이라는 회사가 사실상 부도를 냈습니다. 부도라는 게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을 갚기로 한 날
주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B9 위안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잔뜩 끌어다 썼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되는데 우리 돈 없다, 못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중국 법에 의해서는 30일간 여유를 더 줍니다. 유예 기간을 줬군요. 예, 유예 기간을. 그럼 이제 30일 내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B9 위안이 30일 내에 어떤 다른 데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뾰족한 수도 안 보이기 때문에 B9 위안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걱정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소호 차이나라는 회사 중국 베이징에 그 왕징 같은 데 가보면요. 네. 거기에 아주 세련된 건물, 중국 건물들이 좀 세련되지 못합니다만은 소호 차이나에서 만든 세련된 사무실 빌딩이 있어요. 그게 지금 텅텅 비었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입주자가 없다 보니까 네. 그 소호 차이나가 돈이 없어서 정부에 세금을 못 내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B9 위안은 일반 주택용 부동산이 있고 지금 소호 차이나는 상업용 부동산인데 이렇게 주택 상업용을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중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네. 또 입주율도 떨어지고 경쟁률도 떨어지면서 어떤 침체를 맞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게 뭐 현재 당장에 큰 위기가 오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막 계속 이어서 확전이 되면 이게 마치 2008년도에 미국의 어떤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어떤 도미노처럼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세계가 좀 긴장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주택에 이어서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까지 연출이 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게 이제 일반과 이건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이렇게 부실화된 것이 과연 경기 문제 때문이냐 아니면 공급 과잉 문제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경기가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부동산 문제로 나오는 것은 시간을 좀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부동산을 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치까지 갔다가 안 됐을 때 빠지는 건데 네. 이건 결국 공급 문제라고 봐야죠. 상업용 부동산도 공급 문제, 아파트도 공급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불패 신화가 있었고 중국도 네. 이런 것들이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자꾸 신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올라간다라는 것에 이제 삐그덕거림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면 이제 과연 부동산이란 값어치를 적정 값어치를 어떻게 평가해 주냐라는 거죠. 이런 이제 논쟁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네. 중국 부동산 문제는 이제부터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잘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네. 뭐든지 잘 올라갈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자금이 몰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게 딱 맥이 끊어지기 시작한다라면 관망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내가 좀 지켜보고 사야지 한다라면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네. 지금 이제 어찌됐든 중국만의 문제다라고 이제 한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고 저도 그분의 의견 동의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아파트에 의해서 상업용 부동산까지 이렇게 기업들이 이렇게 언론화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돈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이제부터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만의 문제라고 보신다고요? 이게 이제 중국만의 문제로 이제 한정한다라는 것에 대한 네. 것을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어떤 그렇죠. 영향력이 이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미치는데 있을까? 이 부동산 문제가 네. 세계 어떤 그 금융 문제로 이제 불거지는 문제로랑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서브프라임하고 이제 혼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서브프라임이 이제 미국만의 어떤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 투자 자금들이 전 세계로 이제 뻗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금 수많은 이제 대출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회수가 안 되는 게 중국 경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중앙 정부가 뭐 대출 탕감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이 문제는 좀 일단락될 수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중국 은행들이 해외 투자한 부분들을 회수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글로벌 은행들이 중국 부동산에 투자했던 문제들에 대한 디폴트 부분들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된다라면 네. 중국 그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더군다나 이제 중국 일반 주택 같은 경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이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이제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들의 소비 위축이 올 수밖에 없고 이 소비 위축은 경기 둔화를 이끌어내게 되고 이것은 글로벌 경기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면은 분명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또 탈중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저희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이야기를 좀 바로 해볼게요. 미국과 중국의 화해 분위기가 읽히고 있다.
미국 정부가 27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데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한 배경이 뭘까요? 화해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나 르몬드 상무장관이 이제 25일 날 내일 중국에 도착하는데요. 이 지나 르몬드 장관이 자기 이름대로 지난번에 이미 가기로 얘기돼 있던 거예요. 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네. 4월 달부터 추진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잠정적 수출 통제 기업 대상에 들어갔던 20몇 개 기업들을 해제했는데 네. 이 미국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요런 회계 기준을 이렇게 바꾸고 어떻게 하라.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해서 이 관련 기업들이 이미 그 요구를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로울 건 없고 또 잠정적 수출 통제 기업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수출 통제를 했던 기업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거 통제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지금 오히려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긴장은 내년 1월 달로 예고가 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자본은 중국의 AI, 반도체 이런 데 투자하지 못하게 한 거. 네. 이제 그 대목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대목이 우리 중국 죽이려는 거 아니야. 우리 미국이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런 불가피성을 이해를 시키면서 중국 달래기 정도. 그러니까 중국과의 완전히 디카플링이 아니라 네. 미국의 국내법 준수 또 디리스킹 정도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이 경제라는 게요. 한쪽에서는 싸우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대화의 물꼬를 가져와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유지해 왔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지난달에 미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일단 미중이 극단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반길 일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해서 지나 르몬드가 간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좀 성급한 기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국 너네랑 완전히 등지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디리스킹 하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디리스킹은 중국과 교역을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분야, 리스크가 될 분야만 통제하겠다. 나머지 분야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짧게 네. 말씀드리면 지금 네, 짧게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허용된 기업들 보면 미국에 필요한 기업들이에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리튬 같은 경우 여기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디리스킹에 들어가는 첨단 부분들은 억제이긴 합니다만 미국 기업들과 미국 산업이 필요한 기업들은 결국 중국은 풀어준다라고 보면 양원 전략을 펼치고 있고 양원 지금 미국의 전략이다.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저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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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차영조 YG경제연구소장 김대우 세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